안녕하십니까. 연벌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하루 앞을 모르겠습니다. 네, 뭐 너무 그러니까 어떤 뉴스 확인도 안 된 뉴스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움직임이 커버리니까 하루에도 뭐 한두 번씩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그런 이제 외부 어떤 뉴스 이런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여서 투자분들이 좀 대응하시기는 굉장히 좀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장이 뭐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참 이번 주 시장 뭐 냉온탕 계속 반복했는데 그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장 개장하자마자 코스닥이 무려 3% 가까이 거의 급락을 해버렸고요. 뭐 우크라이나 리스크죠. 이제 그래서 장중에 코스피도 2,700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졌고,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미군 3,000명 뭐 추가 파병하겠다 뭐 이런 명령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 좀 전쟁 나나 이런 좀 우려감이 커졌던 것 같고, 그게 이제 화요일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코스피가 2,600선대로 좀 다시 내려서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시장을 짓누르는 그 악재 중에 가장 큰 게 전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축 리스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가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 또 긴축을 자극시키는 그 연준 위원회 매파 발언이 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또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때 이제 블러드 연방은행 총재가 화요일이었죠. 그때 3월달에 50bp 0.5% 인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 연방 원래 매파 대개의 매파인데 매파 중에 매파죠. 근데 이제 또 발톱을 또 드러낸 거죠, 사실. 그래서 증시가 또 충격을 좀 받아버렸고, 근데 수요일 날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그 FOMC 의사록 이제 공개를 앞두고 이 중국의 이제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죠. 그게 또 호재가 됐고, 그리고 또 뭐 그 전날이었죠. 뭐 러시아 군대가 철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수요일 날은 아마 정말 다들 기분들은 좀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1.99% 코스피가 올랐고 코스닥도 무려 4.5%나 폭등을 하면서 끝이 났고, 목요일 날에 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증시가 물론 오르긴 올랐는데 이 장중에 정말 뭐 랠리가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제가 시간을 기억하는 12시 50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반군 쪽에 뭐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뭐 루간스크라는 지명이 나왔죠. 그래서 그건 이제 사실 또 진위 여부는 아직도 몰라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판별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그 뉴스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코스닥이 막 급나가면서요. 결국엔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좀 빠지면서 굉장히 좀 어지럽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굉장히 좀 이런 전쟁 리스크나 어떤 하나의 악재에 대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금요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증시 자체는 뭐 미국이 또 충격을 받아버렸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굉장히 좀 오전장이 좀 힘든 모습이 나왔지만 또 장중에 반등도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방향성 없이 뭐 뉴스 따라서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갔던 그런 모습들인데, 근데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외부 변수에 휘둘리는 건 맞아요. 근데 내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강도가 좀 무뎌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증시가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악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리오프닝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리오프닝주들이 정말 셌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랑 무관하게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뭐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에 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역시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일 컸는데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당분간 이런 그 뉴스 하나마다 이제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이제 점점 변동성은 줄어들겠죠. 이 악재라는 게 우리가 처음 모를 때는 엄청 이제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점점 이제 시장도 여기에 익숙해지고는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근거로 보는 게 유가가요.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가 있는 날인데 목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국제 유가가 빠져버렸어요. 전쟁 리스크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란과의 핵 협상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이런과 핵 협상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악재에도 유가가 빠졌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좀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날 것으로 여전히 보고는 있지만
난다고 해도 시장이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성은 좀 생겨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빨리 끝나고 유가가 그렇게 큰 반응을 안 보인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또 충분히 시장은 좀 인지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다. 다만 지금 어쨌든 미국도 계속 전쟁이 날 것 같다고 뭐 얘기는 하는데, 요새 모양새 보면 또 러시아는 우린 안 한다. 또 뒤로 빼고 있고,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 참가자들은 하루하루 변수에 민감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대부분은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해소는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도 변수였는데 내용은 뭐 만만치 않은데도 시장 반응은 충격이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어땠습니까? 내용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양적 긴축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어서. 근데 여전히 이제 이번 회의록에서도 양적 긴축 시기와 규모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그렇게 나와 있고, 양적 긴축은 올해 말에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 네.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양적 긴축을 이거 상반기에 하면 어떡하나, 이게 좀 컸거든요. 블라드 연원 총재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네. 연말에 하는 게 맞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미국이 좀 반등한 것도 막판에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 오미크론 영향은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요. 2015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 적이 있잖아요. 처음. 그때보다는 좀 빠르게 인상할 것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속도는 좀 빠를 수 있다. 당시보다는. 왜냐하면 그때보다 경기가 좀 좋기 때문에 빠른 그 어떤 금리 인상은 좀 지지를 한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도 언급은 했어요. 인플레가 어쨌든 전망은 점차 둔화될 걸로 전망을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인플레가 둔화되지 않으면 좀 속도를 높이는 거는 뭐 당연하다. 이런 식의 이제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전부터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뉴스는 전혀 없었어요. 뭐 0.5%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양적 기축은 연말에 하는 게 맞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예측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이번 FMC는 시장 예상보다는 좀 비둘기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F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3월 달에 그 금리를 0.5% 올려야 된다는 게 60% 정도 확률이었는데 그게 40%로 내려가 버렸어요. 갑자기 밀려버린 거죠. 그리고 오히려 0.25% 올리는 확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에 빅스텝으로 가진 않겠구나, 0.5%.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한 거죠. 그리고 실제 당시에 2년물 금리도 오히려 하락을 했고, 그리고 되게 좀 재밌는 게 지금 7회 인상까지 올해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7번 올리는 확률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5에서 6회 올리는 건 오히려 확률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최소 5회 정도 인상, 뭐 알고는 있죠. 근데 최악의 경우 7회, 이거는 좀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때 0.5%포인트씩 빅 스텝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냐, 요 차원인데, 지금 의사록은 공개된 게 지금 1월 FOMC니까 상당 기간이 지난 셈이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1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9.7% 사상 최고치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다시 뭐 베이비 스텝보다는 빅 스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그게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물가 지수만 보면 예상치도 뛰어넘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9.7%니까 굉장히 좀 높은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건 뭐였냐면 전월에 9.8% 증가인데 이번엔 조금 낮아졌다는 거죠. 9.7%로 약간 수치가 이제 좀 둔화되는 거죠. 그 점은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이번 그 물가 항목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서비스 지표가 좀 많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라 그러죠. 외부 활동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서비스 활동에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갔고, 공급 병목 현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유가가 예전보다 좀 높은 레벨이다 보니까 유가까지 좀 가세가 돼가지고 굉장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아직은 물가지수가 정점을 찍은 것 같지는 않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만 봤을 때는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도 높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나서 그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바로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물가가 아직은 꺾였다는 지금 신호는 완전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3월에 이제 FMC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 이제 의사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분명히 변수는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또 3월 달에 2월 달 또 물가 지수가 또 발표되기도 하니까 한번 이 부분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 유가 같아요. 이번에 유가가 여기 들어가면서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유가만 꺾인다면 물가도 안정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 추이를 면밀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한 25조 넘었던 게 지금 21조 원대로 떨어졌고, 네. 또 일일 거래 대금도 뭐 반토막이 나가지고 한 20조대 안팎으로 지금 말하자면 시장의 활력이 좀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이게 3월 FOMC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 약한 흐름, 이게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심리는 지금 쉽게 회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 목요일 날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에서 뭐 미사일 발사했다는 뉴스 나왔을 때 놀란 게, 보통 이제 그러면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 막 리스크 관리를 하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던져버리더라고요. 네. 비중을. 그래서 그날 굉장히 매도를 엄청나게 한 1조 정도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좀 오르다가 빠졌죠. 예. 근데 개인분들이 그만큼 지금 심리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조그만 뭔가 민감한 뉴스가 나오면 예전과 다르게 바로 그냥 손절매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아직은 좀 불안해 하시는 게 좀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 수급이 매우 좀 얇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시장을 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확 줄어야 우리가 떠났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고객 예탁금이 63조 원대. 네. 근데 뭐 70조, 60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개인들이 작년만 해도 뭐 외국인이 아무리 팔아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줬잖아요. 네, 받쳐줬죠. 예, 그 증시도 받쳐줬고. 근데 확실히 그런 거는 이제 볼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 다만 이제 시장은 지금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꽉 쥐고 있는데 개인들의 활력은 좀 떨어졌지만, 이거는 지수가 나중에 뭐 FMC가 끝나고 악재들이 해소되면 언젠간 전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뭐 좋아지면 활기를 띠면 분명히 들어오실 거는 같아요. 지금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건데 그때까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외국인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작년에도 10월까지는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뭐 한 달에 막 5, 6조 판 적도 있었고. 근데 작년 11월부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6조를 샀더라고요. 6조 원 정도 샀고, 이번 2월에만 2.3조 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산 지금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네. 목요일 날도 뭐 이렇게 포송이 오간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6천억을 사버렸고, 하루에만. 그리고 샀던 걸 딱 뜯어봤더니 전기전자를 많이 샀더라고요. 확실히 좋아지는 섹터를 사고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저가 매수는 꾸준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활력은 좀 떨어져 있지만 증시가 뭔가 좀 기존의 주요 매도 세력이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한다는 건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는 또 얘기 중에 하나니까, 수급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주체 세력인 외국인의 매수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 매수한 종목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번 주에 좀 많이 샀던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고요. 2,915억 좀 매수가 들어왔고, 카카오뱅크를 1,524억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859억, NC소프트를 544억, 그리고 LG화학을 518억 샀고요. HMM을 487억, 하나금융지주를 478억 샀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를 438억 샀고, 신한지주를 410억 샀고요. 대한항공을 401억 정도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특이한 건 그동안 외국인들이 이렇게 낙폭과대한 거 잘 안 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NC 같은 성장주들 폭락했잖아요. 이 기업들을 저가에 좀 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 여전히 은행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은행주들
한두 개 이렇게 매수한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종목을 담았습니까? 기관 투자들은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예, 그래서 2,040억 매수를 했고요. 카카오를 740억 샀고, SK하이닉스를 721억 샀고요. LG생활건강을 488억 샀고, 삼성 SDI를 463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431억 샀고요. 아모레퍼시픽을 366억, 그리고 HMM을 341억 샀고요. 펄어비스를 322억 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304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뭐 물론 하이닉스도 샀지만 기관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낙폭이 정말 컸던 카카오를 오랜만에 저가 매수했고,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게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장품을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리오프닝 기대감과 맞물려서 좀 화장품주를 모처럼 좀 샀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들은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네, 개인 투자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2,088억 정도 샀고요. 카카오를 890억, 삼성전자 우선주를 399억, KCC를 378억, 그리고 이마트를 349억 정도 샀고요. 두산중공업을 346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276억, LG전자를 242억 샀고요. 일동제약을 238억, S오일을 178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일단 역시 그 낙폭이 좀 컸던 기업들 위주로 많이 샀는데, 이번 주에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좀 많이 좀 흘러내리다 보니까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를 했던 게 좀 특징적이고, 카카오를 어쨌든 기관과 동반해서 좀 저가 매수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주가 안 좋은 업체 중에 하나가 이마트인데 상당히 좀 부진한데, 이마트도 향후 뭐 어떤 뭐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마트를 300억 정도 샀던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많이 오른 업종도 궁금한데 어떤 업종들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거는 HMM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그 해운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9% 올랐고, UAM이라고 그러죠. 뭐 드론 관련주죠. UAM이. 그러니까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올랐던 게 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게 좀 방산주들이 좀 속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드론 예.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쟁 리스크로 일부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3% 올랐고, 이번 주에 그래도 반도체는 선전했어요. 반도체가 2.3%, 면세점 리오프닝이죠. 2.2% 올랐고, 엔터주도 그 콘서트 재개 기대감으로, BTS? 예, 그래서 2.1% 올랐고, 화장품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2.1%. 그 다음에 보톡스 수출이 좀 늘어났다는 좀 내용이 나오면서 1.3% 보톡스 관련주가 올랐고요.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도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 1%.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도 뭐 워낙 최근에 빠져서 그렇지 이번 주는 0.9%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오프닝 관련주죠. 카지노 0.8% 올랐고요. 의료기기가 0.8% 올랐고, 통신주는 방어주로 분류가 돼서 0.7% 올랐고, 비철금속도 요새 뭐 굉장히 뭐 구리나 니켈 같은 게 공급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6% 올랐는데, 이번 주에 어쨌든 올랐던 거 특징을 보면 뭐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오히려 수혜 기업, 그냥 실적 좋은 해운주,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업들이 확실히 이번 주는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요새 관심 있는 게 리오프닝 얘기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뭐 공교롭게 이번 주에 또 타이밍이 잘 맞게 그 KB증권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그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적었고요. 여행 위기를 기회로, 이런 좀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뭐 코로나 때문에 타격받은 1순위 업종은 뭐 누가 봐도 여행이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2019년도에 지금 현재가 51% 정도, 그 정도까지 회복은 돼 있대요. 근데 아직은 좀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국내 여행은 좀 갈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국내 쪽은 해외여행이 지금 못 가니까 아직은 이연 수요가 지금 국내 쪽으로 좀 잡히면서 사람들이 지금 여행 가고 싶은 욕구는 엄청나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관광지에 사람이 정말 많긴 합니다. 뭐 저기 부산이나 아니면 뭐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는 뭐
뭐 호텔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욕구는 너무 큰데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래서 뭐 신조어가 탄생한 것 중에 호캉스, 호텔에서 우리 바캉스 한다. 예. 그게 이제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21년도에 국내 호텔 매출액이요 260%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과 다른 게 점점 온라인 유통 채널 비중이 높아지고 있대요. 뭐 야놀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한 이제 유통 채널 비중이 그 관광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전망은 했는데 25년까지 무려 72%까지 점유율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 실제 저도 이제 요즘에 뭐 이게 국내 여행 갈 때도 이렇게 숙박 이렇게 예약할 땐 다 저도 이제 거의 온라인으로 다 하거든요. 네. 예, 옛날에 뭐 전화를 하시던가 그랬는데 요즘에 확실히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좀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고조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내 쪽을 좀 많이 다뤘는데 이거죠. 국내 숙박업체나 여행 쪽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일단 그거예요. 리오프닝을 해서 하늘길이 열리면 이거 당연히 해외 수요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KB증권에서는 아직은 해외여행이 물론 열릴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정상화는 좀 쉽지 않다. 이 얘기를 이제 여기다 적어놨더라고요. 왜 이유가 뭐냐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아무래도 동남아잖아요. 네. 사실 예전에도 동남아를 많이 가셨으니까. 근데 코로나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완전히 정상화 아직 안 됐거든요. 좀 늦어요. 백신 접종률이 좀 낮다 보니까 선진국은 다 풀잖아요, 방역을.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은 상황이 호전된 거는 아직은 아니고 그리고 보통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도. 뭐 아니면 노부모님 모시고 근데 특히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거의 다 했는데 아직 아이들은 좀 두려워서 못 맞추잖아요. 백신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는 건 좀 늦을 수밖에 없다. 2013년 하반기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뭐 분명히 뭐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갑자기 막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 가고 그러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여행이 수요가 줄기는 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야놀자는 아직 상장은 아닌데 야놀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한국 기업으로 상장한 기업으로는 롯데관광개발, 네. 제주에 그 드림타워 카지노 있잖아요. 근데 그 드림타워가 이제 오픈하면서 객실 운영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아난티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골프장 운영하는. 예. 부산에도 이제 호텔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요게 부산 분양 수익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 또 국내 대표 리조트 회사 용평 리조트 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쪽 한번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보고서 한번 읽으셔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2월 넷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네, 그 2월 20일에 이제 월요일 날은